여러분의 친절한 법률 해설가 장윤미 변호사님을 이 아침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지난 주간에 윤석열 재판이 화제였습니다. 사형 구형도 그랬지만은 일단 5년형 선고도 많은 이들에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일단 5년형, 그러니까 이제 체포 저지를 했던 배후로 꼽히면서 이제 재판을 받았고 선고가 나왔는데 백대현 재판장이 5년형을 선고했어요. 네. 야, 이 정도면은 그 선고를 할 때 말이죠. 최종 네. 그 선고가 나기 전만 해도 야, 이것만으로도 사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5년형이 나왔어요. 그 검찰은 특검은 10년을 구형했고요. 너무 적은 거 맞습니다. 아닌가? 혐의 인정하지도 그렇습니다. 않고 반성도 없는데 형량이 5년이 뭔가? 게다가 또 초범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윤석열이가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일도 없을 텐데 이건 너무 싼 거 아닌가? 이런 네.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선고를 이제 주문을 읽기까지 한 1시간 정도 재판부가 네, 그 유무죄를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죄를 일단 선고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 피고인 윤석열을 꾸짖고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구형에 최소한 이 다가가는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거의 선고를 듣고 10년형이 마침내.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 이전에도 아마 거기에 근접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했는데 그 이유는 물론 이 부분이 가장 큰 거는 이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공권력을 완전히 남용하는 걸 넘어서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처 직원들한테 불법을 종용하고 이게 저희가 목도했던 사건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재판 과정 중에는 이 사람들이 총이라도 쏘라고 하더라. 김건희는 이럴 때 총 준 거 아니냐고 막 화를 내더라. 이런 진술들이 쏟아졌었단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의 구형량이 5년이었어요. 네. 나머지는 뭐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했다, 뭐 공용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후에 폐기했다, 이런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합산 10년이 나왔었던 건데요. 네. 이 재판부에서 이 처단형을 계산하고 선고형까지 저희가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것을 양형 기준표를 근거로 계산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양형 기준표라고 했을 때 특수공무집행 방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네. 그런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저희가 아주 대략적으로 보는 대부분의 양태는 주체폭행이에요. 술 마시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을 때리고 막 난리 피고 이런 것과 지금 피고인 윤석열의 이 비난 가능성의 무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일반 양형 기준표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양형 기준표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이건 너무 이 기준표를 뛰어넘는 거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이유를 설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에 얽매여서 결과적으로는 선고를 내림으로써 이 부분은 국민 법감정을 넘어서 법리에도 사실상 좀 충실하지 않은 결과가 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가? 이런 식으로 특검이 구형을 10년 했을 때 선고가 5년형이 나온다면은 앞으로 이어질 그 윤석열 재판 선고도 이렇게 싸게 끊어주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시죠. 네. 이 초범이라서 감형 뭐 이런 말까지 나왔고요. 네, 네. 이 부분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형사 판결문을 받아보면요. 네. 일단 유무죄를 먼저 판단을 하고 거기에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쓰게 돼 있는데요. 네. 일단 유리한 정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전과가 있는지, 과거에 처벌 전력이 있는지, 과거에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있는지, 네. 나아가서 이 부분이 동종의 전과인지 이종의 전과인지 뭐 이런 부분을 쓰는 것이 관행이긴 한데요. 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 선고 결과에서 초범인정 했을 때는 그냥 관행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내란범이잖아요. 네. 내란범에 대해서는 동정의 전과라는 건 사실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참작 사유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 이건 국민한테 총꼬리를 겨눈 그런 범죄를 어떻게 일부라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기 위해서 초범이란 점을 거론한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법원이 많이 살피지 못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무리하게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구실이 마땅치 않아서 초범 운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네. 아마 뭐 결과를 더 봐주려고 하고 그거의 하나의 근거로 초범인점, 왜냐하면 저희가 초범인점 뭐 동정의 전과가 없는 점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일반 실무 이제 판결을 받을 때는 그 부분이 뭐 엄하게 아니면 뭐 좀 유의미하게 양형에 반영된다는 인상은 사실상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점, 초범인 점 이런 거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형을 깎아줘야지 거기에까지는 좀 유의미하게 나아가지는 않는 것도 이제 일반적인 피고인들의 형사 판결에 반영되는 부분이긴 해서요. 그렇게 뭐 형량의 그 초범인 점이 이제 가만히 대해서 많이 형이 내려갔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표현 자체가 좀 이 사건에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닿은 것은 아닐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내란에 어떻게든 관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걸 특검이 드러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부러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 염려, 분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깊고 말씀 주신 대로 개헌 당일에 사법부가 정확히 목소리 냈냐? 아니요. 정확히 목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네. 뭐 정확히 목소리를 내지 않은 걸 넘어서서 조희대 사법부는 사실상 심야 회동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법원이 개헌군 아래 들어갔을 때 어떤 대책과 강구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대단히 이 불법의 소지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재판에 관여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까지 관여를 하고 입김을 한다면 그거는 법률적으로 더 불리한 것이고 네. 또 얼마 전에 그 사법농단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 거의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 법원이 거의 휘청거릴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런 우리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해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지. 이게 진짜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좀 그 선고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했다. 그동안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다라면서 윤석열이가 이 네. 공소 자체가 기각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그동안 줄기차게 맞습니다.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자, 네. 그래서 이제 공수처 수사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했으니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그 판단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좀 짐작이 될까요? 이게 쟁점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판결에서 좀 눈여겨볼 법리적인 쟁점 중에 하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이 있었는지 네. 왜냐하면 영장 발부를 서부지방법원에 했고 보수 일각에서는 영장 쇼핑을 뭐 중앙에서 했는데 안 되니까 서부 갔다. 근데 그 부분은 특검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의 관할도 용산을 이 관할하는 토지 관할,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그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재판할 수 있는 관할은 서부지방법원에 있다는 걸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다시금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저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맞습니다. 예, 그 백대현 재판부에서 그 부분도 왜냐하면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네. 발부 권한이 없고 관할 권한이 없어서 이 영장은 불법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법리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사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무리한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쟁점 중에 큰 부분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고 없고였었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공수처는 이 본인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과 그 범죄가 특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고위공직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뭐 대통령, 국회의원, 뭐 법관, 기타 등등.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만 그 범죄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거든요.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고 대통령에 대한 예.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하다가 그것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또 수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먼저 경호처를 불법을 종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내란죄까지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률적으로 타당하다. 이 결론이 내려져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판결인데 A 판사와 B 판사가 완전히 다른 같은 사안을 놓고 그렇게 그럴 수 보는 있습니다. 경우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예,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고 양형도 많은 언론에서 무슨 고무줄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A 재판부에서는 막 10년, B 재판부에서는 뭐 5년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교통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거기까지 가기 전이라도 예.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몸덩어리의 이 범죄가 윤석열의 각각의 재판으로 한 8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네. 판결의 합의 확정 그리고 논리적 정합성을 재판부가 언론이나 아니면 그 판결, 왜냐하면 판결도 증거로 지금 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신경을 안 쓸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뚱땅지같이 여기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재판부에서 없다라고 하면 법원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사실상 고려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뭐 공수처의 권한이 없니 이런 판단을 하기는 사실상 실제성 어렵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 인간이 워낙에 튀는 판결을 해가지고 그랬죠. 윤석열이를 또 저기 구속 취소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 신뢰가 그거는 없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예. 자, 예. 그나저나 수요일에 있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가 윤석열 내란 수괴 재판 판결에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맞습니다.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 판사는 이진관 판사인데, 맞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백대현 부장이 윤석열에 대해서 네. 5년을 선고한 건 기본적으로 내란과 완전히 붙어있진 않습니다. 본인 네, 그 재판부도 우리는 내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체포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먼저 선행적인 리딩 케이스로 나오는 내란과 관련한 법리가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진관 재판부에서 나오는 그 한덕수 씨에 대한 선고입니다. 수요일. 왜냐하면 죄명 자체가 내란의 방조 혹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그리고 공영문서 손상, 대통령 기록물 법 위반, 기타 등등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당연하지만 이 부분이 내란이 성립하는지 국기 문란의 어떤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거기에서 국정운영의 제2인자인 한덕수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대단히 의미 있고 15년 구형을 했고 이 부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도 10년 구형에 5년 나왔는데 한덕수가 가슴을 쓸어내린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만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중첩이 되는 쟁점 중에 그 공영문서를 가짜로 만들었다가 훼손했다는 그 부분도 윤석열이 약간 참작이 됐던 사정 중에 하나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한덕수가 다 했다는 거죠. 예, 그걸 적극적으로 한 건 한덕수입니다. 그렇다면 양형에 있어서도 본인한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상당히 적고 이거는 무려 내란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오는 거고 국정운영 2인자로서 심지어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그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건 중형을 면하기 어려워야만 맞는 그런 선고가 나올 겁니다. 예컨 10년 이상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윤석열의 사형 가능성은 더 짙어진다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내란에 아마 주요 임무 종사로 유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게 재판부의 요청으로 방조는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심증을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낸 거고 이 형량에 있어서는 방조가 좀 가벼워 보입니다만 내란 방조가 형량이 더 높고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가 더 낮은데 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10년 이상이 이 내란에 관여한 정도로 나온다라고 하면 내란이란 건 계단식 범죄입니다. 우두머리가 있고 주요 임무 종사가 있고 거기에 부하 수행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허리 역할을 한 사람이 주요 임무 종사만 해도 10년이 나오고 아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를 감안하면 윤석열에 대해서 저는 사형의 가능성이
구형뿐만 아니라 선고도 상당히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사형이 나오면은 5년형 받은 건 의미가 없겠어요. 예. 5년형은 완전히 거기에 다 포섭이 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계산을 한 것일까? 백대 연재 판장이 어차피 사형 받을 아. 건데 뭐 5년을 주든 10년을 주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다만 법원이 좀 굉장히 뭐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싸게 끊어준 것은 아닌지 뭐 법원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담아서 제가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2차 종합특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검법. 이게 뭐 지금 1차 특검 그 3개의 특검에서 미완의 과제가 된 것들 그런 것들을 네. 이제 결국 이 2차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법안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법으로 정해놔서 네. 뭐 외환죄나 아니면 뭐 양평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은 사실 특검에서도 본인들이 1차 특검에서 뭐 기한도 사실상 정해져 있고 그것을 무한으로 연장해가지고 수사 영속성을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구명로비 의혹 같은 거는 전혀 이제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던 점도 있고요. 김장환 목사님이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마 가슴을 네. 쓸어내렸을 겁니다. 네. 그런데 죄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봐야 되는 게 당연히 수사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양평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본인 소환 한 번 못했다고 죄가 없다는 식으로 엄청 당당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정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미 국토부에서 인수에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이 기소가 되고 갑자기 노선을 뒤틀고 흔들고 이랬던 것까지 드러났는데 이걸 그러면 여기서 중단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 지지도 높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조은석 특검이 하다만 김건희의 내란계 입설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관여 의혹 이것도 규명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번 종합특검도 사실상 뭐 170일인가 그 최장 기간이 네. 준비 기간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많은 가지치기로 뻗어나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이 처음 거론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이게 다 드러나고 사실상 이를테면 뭐 사법부는 회의를 했다라는 건 기사로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김건희 씨도 지금은 무관하다고 합니다만 비화폰 쓰고 했던 거 그리고 비화폰을 다 삭제하라고 한 부분도 지금 유죄로 인정돼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연결고리가 한 단계가 한 서너 계단이 아니라 한 계단 정도 남아있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실체를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은 기울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비화폰 그 맞습니다. 휴대전화의 그 비밀번호가 해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과수를 통해서 네.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저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검찰 개혁 정부 입법안, 그러니까 입법 예고된 것 두고 그 민주당 내부에서 막 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 입법안에 이제 고민은 많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이제 중수청이라는 조직은 과거에 검찰이 수사했던 부분을 바로 어떤 수사의 공백 없이 메워야 되는 기능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제일 중요한 건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 거고요. 그렇죠.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저항했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행태를 보고 국민 지지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수행을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을 하되 종전에 검찰이 주로 했던 수사를 어떻게 이 공백 없이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 조직으로 바로 대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게 경찰이 뭐 무능하고 뭐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요. 네. 검찰과 또 이제 변호사나 이런 법률 전문가들과 경찰의 입직 경로가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9개로 특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중대 수사, 부패, 경제 이런 법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적용이 아주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법률적인 어떤 훈련을 고도로 받은 이 집단에게 조금 더 이게 좀 수월한 측면은 있는 게 또 사실이어 가지고요. 그 고민이 녹아져 있는 안이 정부 입법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민주당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에서 이제 조각품을 만들 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코를 제일 크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왜냐면 그래요? 코는 갖다 붙일 수가 없어서 나중에 깎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좀 정교하게 만들기 그래요. 위해서는 좀 큼직하게 먼저 이제 모형을 뜬다라고 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정치구총을 한 차례는 이미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 중에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다듬어지거나 추가 보완이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민주당 지지자, 민주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믿지만 이 대통령 주변에 네. 너무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사람들,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 이 점을 갖고 네.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래서 뭐 실명으로 민정수석 이름이 뭐 거론되기도 하고 검찰주의자 아니냐, 검찰에 이제 신망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검찰의 입김을 많이 센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충분히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고 감안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네. 다만 아마 그 고민 자체는 검찰을 계속 우대해주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게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대체되지 못한다는 상황이 인식이 됐을 때 그 역풍이라는 거 다시 수소기사를 돌리기 위한 그런 반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그 중간에서 정부 안이 그렇기 때문에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원화된 뭐 수사 체계 이런 부분도 그 고민의 연장선이 아닌가라고 좀 짚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참 복잡한 문제고 골치 아픈 네. 사안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 이 아침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